네, 매주 금요일에는 두 정치인을 만나서 화려하게 토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김 토크 어때요? 김김 토크. 요새 김값도 비싸다는데. 글쎄, 네. 뭐 네. 김값이 비싸서 네. 뭐 괜히 또 댓글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네. 뭐 이런 댓글 안 나올까봐 걱정은 되는데. 네. 네. 자, 하여간 저희가 제목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코너명 공모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오전 8시에 4.19 민주묘지에 다녀갔습니다. 공식 행사가 10시예요. 10시에 국가유공자, 유족, 정부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 이렇게 와서 함께하는 공식 행사가 있는데 공식 행사 2시간 앞두고 8시에 대통령이 4.19 단체 대표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만 데리고 참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모든 면에서 예측 가능성 제로에 도전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도 그렇고 대통령의 어떤 공식 행보도 그렇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만 하겠다 앞으로 거의 그 수준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대통령실이 이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뭔 생각하고 누굴 만나고 차기 인사를 누굴 고려하는지 우린 몰라. 네.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지금 왜 그러냐? 네. 그러면 내 생각에 비서실장이 이런 사람은 몰라 비행 청소년이 됐어. 비행 청소년? 누가요? 대통령이? 예. 그래서 당황해요? 우리도 몰라.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두 가지 태도를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면은 총선 직후의 모습은 이거였어요. 옛날에 훈장님이 서당에서 학생인데 이제 천자문을 잘 못해. 가지고 종아리를 쳐. 네. 그럼 전부 울면서 잘못했어요, 선생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 학생은 선생을 보고 쎄쎄 웃어. 네. 그러면서 안 아파 이거 갖고. 이러니까 선생이 기가 막혀. 그 국민이 그렇게 기가 막힌겨. 이게 총선에서 표로 심판을 했는데 쎄쎄 웃더니 나 참패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때리던 선생님. 셰셰는 딴 분이 했는데. 그렇죠. 웃을 때도 이제 씩씩 웃어.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였어. 씩씩 웃는 쎄쎄가 씩씩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때리던 회초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미지고 두 번째 이미지는 어디론가 사라져.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누구하고 밥을 먹었다. 그 다음에 뭐 총리가 누가 나왔다. 이래 되니까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 같아요. 선생 앞에서 씩씩 웃고 학교 밖에 나가서는 당구장 같다 술집 같다. 비행 청소년 행태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철옹성 같이 고집을 피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황하고 계시는구나. 마음 둘 데 없어. 내 마음 갈 곳 없어 하노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든다 이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 근데 지금 오늘 아침 대통령 그 표정 굉장히 이제 침통한 표정이고 한데 막 셔츠깃이 나와 있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시에 부랴부랴 간 것도 그렇고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방금 논평이 나왔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도둑 투표하더니 대통령이 도둑 참배하냐, 왜 도둑처럼 왔다가 가냐, 뭐 이런 이제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납득할 만한 무슨 사유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시 그 전후로 해서 뭐 긴급하게 대통령의 어떤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외교 사절과에 뭐 그전부터 잡힌 근데 그것도 이상해. 4.19가 뭐 갑자기 잡히는 행사도 아니고 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하여튼 요새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일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구인난이에요. 지금 박영선 총리설, 그 다음에 이제 양정철 비서실장설, 뭐 다 부인은 됐습니다만, 그 실제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만찬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또 장제원, 김한길을 또 추천을 합니다. 다 해프닝이에요.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르면 오늘 발표한다는
관측이 있긴 한데 오늘 발표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홍준표 시장이 추천한 인물은 네.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듣기에 기분 좋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중에 네. 이런 인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본인 입을 통해서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맞으니까 그냥 생각대로 하세요라고 네.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리고 박영선, 양정철 뭐 이 하마평에 대해서는 실제로 검토를 한 거는 사실로 보여요. 네.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가능한 뭐랄까 그게 바람직하거나 가능한 인사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성정에 비추어서 충분히 가능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좀 점잖게 표현하면 그 철학의 부재를 실감할 수밖에 없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야 근본 없는 정치라는 게 이런 거다. 정말로. 아니 근본 없는 정치. 총선 이후에 야당과의 어떤 연정 내지는 거국 내각의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그렇죠.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예. 그런 건 일절 없었잖아요. 예. 네. 다만 민주당 출신이고 예. 지금도 민주당 소속이고 맞습니다. 비명 인사 중에 나하고 친한 사람을 쓰겠다는 네. 뭐 그거 외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정확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딱 그러니까 맞아요. 예. 나하고는 친해. 네. 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 이게 정말 근본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 그래서 2년 보수층에서 오히려 더 반발하고 난리가 당연하죠.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2년 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네. 야 내가 정말 이 꼴 보려고 찍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근본 없는 정치의 정말 상징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현주 의원이 제일 정확할 거라고 보는데 네. 내가 들은 비사가 있어요. 오, 비사. 네. 그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은 적이 있다고요. 네. 그 직후였나 본데 네. 박영선 의원이 이현주 의원한테 그랬대. 네. 뭐 생각을 잘하니까 먼저 탈당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뒤에 네. 나도 곧 보따리 싸서 나갈게. 그게 언제 얘기예요? 이현주 의원 탈당할 때니까 한번 유추해 보시죠. 예. 민주당 탈당. 예. 그 말 믿고 자긴 나왔대. 그랬는데 안 나와? 나오더래. 안 나오더래. 그 뒤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출마하고 예. 장관도 하고 예. 다 했어. 이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얘기야. 그러면은 저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 배신이네. 그랬는데 예. 난 이현주 의원한테 예. 이번에 국민의힘은 나올 땐 유사한 일이 없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누가 예. 이현주 의원 거 탈당하세요. 여기 예. 보수 참칭당이니까 나도 곧 보따리 쌀 거야. 뜨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혹시 없냐 이거지 내 네. 얘기는. 그런데 여기 박영선 의원이 이제 그때 원내대표 할 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연일 저기 당적을 밝히라 그러는 항의가 빗발쳤던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총리다 뭐다 하는데 이건 본인이 지금 논란을 더 키우고 있거든. 협치가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가지고 또 학사 일정을 6개월이나 남기고 조기 귀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뭔가가 이제 군부는 이미 떼진 거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네. 문제는 지금 민주당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민주당에서 표결해서 엎어버리면 그러면은 괜히 그냥 뭐 저기 스타일만 구기고 결과는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 박영선 의원 고민은 그거 아닌가? 할 결심은 끝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인준이 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인준 절차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도장 찍어줘야 총리 갈 수 있는데 민주당이 도장 안 찍어주면은
꽝 되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 입장이 이상하거든. 아무리 봐도 네. 이건 이상한 입장이잖아요. 벌써 며칠째. 네. 꼭 어떻게 협치를 생각하세요? 얘기하고. 네.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한다는 것도. 근데 한다는. 처음에는 소설이라는 입장을 내긴 했어요. 네. 제안이 오면 받을 것 같은 자세 아닌가요? 아니 근데 네. 제가 보기에 지금의 국힘의 당원이나 지지층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네. 박영선 총리 지명 오케이, 양정철 비서실장 오케이. 단 그런 분들이 다 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채로 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당적을 옮기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그러면 국힘이 야당 되는 거잖아. 그러면 국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해결책이에요, 그게. 다음 선거 이길 수 아니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계 개편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 옮기기는 어려워. 요새 하도 막 저희가 많아서 다 옮기기 어려운데 들으신 거 있으시죠? 정계 개편. 그 그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국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러면 지방선거 이길 수 있을 테니까 네. 야당으로서의 국힘이 대통령의 당적이 민주당으로 변경되면. 근데 아마 그 지금 국힘의 일부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를 네. 모아서 네. 소위 윤석열 당을 네. 좀 이렇게 새로. 기획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나리오. 그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었죠. 있었죠. 예. 있긴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뭐 김한길 위원장이나 이런 네. 분들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네.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냐 그게 그거는 대통령이 인기가 좋거나 네. 아니면 우리는 죽어도 같이 간다라는 코어 지층의 강력한 지지가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인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정말 이번에 박영선 양정철 그 기사로 인해서 국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조차도 네. 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봐 아닌가 봐뭐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디를 지지층으로 삼아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정치적 동력이 필요한데 네. 그 동력을 구할 수 있겠냐라는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았잖아요.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돌아가지고 제가 쭉 취재를 해봤더니 가능성 제로더라고요. 불가능한 얘기야. 예. 선택지가 예. 별로 없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적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총선에 탄핵 역풍의 바람을 타고 승승장구했지만은 네. 그 외에 정계 개편은 다수파 연합을 만들기 위한 네. 정계 개편이지 뭐 떨어져 나가는 식의 정계 개편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 야당발 정계 개편인 경우에 가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저 권력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끌어모아 가지고 야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정계 개편이면은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동력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불가능. 그 외의 정계 개편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대로 나 아까 입이 딱 벌어져 내가 말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 원서를 쓰면은 막을 방법이 없네. 이거 당원 당규상 그렇죠. 막을 방법이 없어. 입당 원서 내면 가입되는 거거든. 아니 당원 자격 심사를 해야 따로 할 되는 거 수는 아니에요? 있겠. 당원 자격 심사. 아니, 그런 입이 딱 식으로 벌어지네. 어떻게 다 저기 원래 복당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애매하네요. 생각해봤더니. 애매하네. 국민이 민주당 입당하겠다는데 뭔 수로 막아? 옛날에 야, 국정원장 대박이다, 진짜. 김만복이 새누리당 입당할 때 네. 그때 새누리당 입장이 뭐였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다. 노무현 때 국정원장이고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 왔는데 부산에서 그 당으로 총선 출마한다고 입당 원서 떡내니까 부산시당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쩔쩔매. 쩔쩔매. 그래서 저기 뭐냐 팩스로 입당 원서를 보냈대나 뭐나 그랬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안 기억나요.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입당 처리가 된다고. 예. 일단은 되죠. 그 말을 일단은. 방법이 없다니까. 야,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을 할까요? 그건 진짜 정신승리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제 댓글에 난리 났어. 웃기다, 정말 웃기다, 코미디다 막 크크크크 막 난리 터졌어요. 났- 드디어. 예, 김종대 의원님 터졌습니다. 예. 아니 던져주시니까 딱 보니까 예. 막을 방법이 없다. 제가 보기엔 그건 진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베스트 시나리오. 일단 김건희 여사부터 입당을 시켜놓고 아니 근데 누구 아이디어냐 이게 보면 좀 막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이게 첫 보도가 나온 게 그저께 새벽 6시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TV조선하고 YTN이 동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뭐 기자들 취재를 종합을 해보면 TV조선에는 TV조선 출신의 비서관이 YTN은 YTN 출신의 비서관이 각각 정보를 줬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사를 썼고 대통령실 공식 라인에서는 일체 부인을 하고 몰랐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취재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사실 아닌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맞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에서는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하고 사실 이 사람들 말 안 듣는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종합하면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대통령실은 엉망인 거예요. 비서실장 말도 안 안 듣는 통하고 거예요. 뭐 예. 수석이고 없어요. 비서관이고 뭐가 위계질서라는 건 일단 없는 없는 거고 거예요. 내가 최고 권력과의 이만큼 가깝다. 라는 것을 서로 과시하기 맞아요. 시작한 예. 거죠. 예. 그러면서 비서실장이고 뭐 정무수석이고 이 얘기 몰랐지? 예. 그러면서 비서관이 그냥 그러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하면서 내가 그 정도로 세. 뭐 예. 이 과시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예. 예. 그럼 도대체 이걸 누가 한 인사냐? 비서실장도 몰랐고 소위 정무라인들이 아무도 모르고 수석들도 몰랐다고 한다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기하기가 뭐 떠오르는 그분도 계시고 사실은 네. 예. 예. 천공인가? 글쎄 뭐 그것까지는 뭐 아닌 예. 거는 같고 예. 요즘 주진우 기자하고 천공이 친해졌잖아. 그렇구나. 영상 메시지도. 예. 근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저기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우선 자기는 완전히 그 패싱 당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밑에 공조직 입장에서는 대혼란에 빠진 게 예. 뭘 부인하고 뭐라 해도 대통령 진짜 생각을 모르면 예. 함부로 떠들 수도 없다고. 그런데 막상 이것이 어떤 그 인선절 저 검토된 내용이라면은 나머지 처리는 공적 시스템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완전히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예.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대통령 의중이 뭐냐. 예. 누가 이걸 아냐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찾아다니는데 아니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다 사의를 표명해놨기 맞아요.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없는 조직이라고. 전부 다 심판을 기다리고 대통령 처분을 기다리는 일종의 저 뭐라냐 퇴출되면 안보실만 빼고 네. 지금 그러고 났더니 애매한 거야 이거를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처리를 할수 있는 있는. 상황이 네. 총선 책임은 자기들이 뒤집어 쓰는데 그렇다고 지금 급박한 현안은 처리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더럽고 아니고 일 못 해먹게 속으로 이러고 있겠지.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은 했습니다만 네. 그 거명된 인사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 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 네. 그럴 거야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얘기하잖아요.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예. 고개를 예. 끄덕끄덕 예. 그래 뭐 그런 발상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저하고 계속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토론하는 장성철 소장에 따르면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저도 듣기는 했는데 진짜 막 기가 막힌 수준이에요. 지금 대통령실 수준이 이대로 놓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양정철 원자가 아닌 것 같고요. 박영선 총리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런데 네. 정말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네. 그게 박영선 전 장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첫 번째 지명자가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 거의 없지 않나요? 뭐 그렇죠. 이른바 버리는 카드로 쓰는 거를 네. 한번 쓰고 네. 두 번째나 어쩌면 세 번째 지명자가 네. 뭐 계속 그 어떤 언론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뭐 국정 공백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네. 오히려 정말로 임명할 생각이 있다면 첫 번째 지명은 안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야당에 뭐 저기 그 좀 부담이 적은 특검 하나 받고 뭐 좀 이렇게 하면서 네. 총리 받아라 이거 줄게. 그런 식으로. 뭐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나중에 근데 뭐 부담 없는 특검이 뭐가 있어요? 없는데. 부담 없는 특검이 뭐가 있어요 지금? 뭐 제일 약한 거 뭐 없나? 제일 약한 거요? 약한 거 없어요. 다 약한 대통령과 가족이 연관된 거예요. 일단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 대장동 있죠. 특검 있잖아요. 대장동 특검. 네, 네. 그걸로 받겠습니까? 저는 아니 근데 개혁신당이 안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을 거예요. 네, 절대로. 50억 클럽. 아니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특검이 줄줄이 사탕이에요. 너무 많아서 이거 근데 다 한다는 입장이고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화영 특검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 전국에서 이거를 뭐 대충 뭉갠다는 것은 야당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준석 대표가 그냥 안 넘어갈 것 같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네. 근본 없는 정치의 정수를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비서실장 돌돌장 돌고 돌아 장제원이다. 이거 사실은 총선 민의를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거하고는 상관 신윤. 없다는 네. 거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홍준표 대구시장 정도의 정치 감각을 가진 분이 그걸 모를 리는 없어요. 다만 대통령은 저러고 싶을 거야라는 이유에서 먼저 꺼내준 거, 네. 정말 얘기를 예. 말문을 틔워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지금 오늘 4.19 행사도 이렇게 먼저 네. 다녀간 거로 봐서 대통령이 스스로를 약간 고립시키고 밀행을 하고 있잖아요. 밀행. 예. 아니 이런 수준이라면 예. 아유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까지 내 말 잘 들을 사람들로 내 채우겠다. 진영을 채우고 예. 뭐 이런 생각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카드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보면 사실상 퇴로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예. 네? 글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풀고 가지 않고 진짜 여야 대표를 국회나 어디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여야가 협력을 해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받겠다든가 뭔가 이런 협치의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도 희미하지만 있었던 거고 네. 또 어떤 그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높여서 이제는 조금 본인이 변한다는 어떤 그 메시지도 주고 이렇게 하면 야당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네. 이게 심판 여론은 높지만은 명분을 오히려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총선 전보다 더 이 어떤 과거로 네. 태행이 더 세졌는데 난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네. 과거에는 고압적 정치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저 강압적 정치다. 강압적. 어, 아니 어. 당선인들한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당선인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이 국정운영 기조는 옳다. 잘못이 없다.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화 받은 당선인들이 아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인들은 예전 같으면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네. 대통령이 점심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선의 교훈을 나누고 당선자들 발언이 있어요. 그러면서 총선 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때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해주고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거 사실 전화 100통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그럼요. 선거 해봐서 알지만 하루 종일 해도 100통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뭐 다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전화한다는 거는 굳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바에야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좀 한마디 하고 당대표는 지금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부터 민생 경청 행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전화나 모든 게 비공식 밀담 비정상 일탈적 방식으로 요 며칠이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항상 의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108척을 믿고 우리 다 같이 나가 싸우자. 그래서 그 총선 참패론이 싹 사라졌고 지금 여당에서 제일 놀라운 변화는 한때 언론이 최상병 특검의 찬성 이탈표가 20표까지 나온다 그랬던 게 불과 5, 6일 전 기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명 확인된 사람만 4사람이라 그랬고 또 익명을 요구한 사람까지 하면 8명이라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하나둘 다 사라졌어요. 16일 담화 이후로는 싹 사라졌어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는 와중에 16일 날 모든 역사가 바뀌어요. 내가 충격적인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 네. 충격적인 뉴스. 네. 충격적인 뉴스. 네. 일부 언론이 지금 취재 중인데 내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줬다고. 저기 물망초 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 나를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네. 이 총선 결과에 좌절한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서신을 써. 거기에 그동안 말 못할 고뇌가 많았다. 깜짝 놀랄 표현입니다. 네. 그 말 못할 진실이 뭐냐? 네. 이제 이래든 터였는데 네. 그때 저 해병대 전파된 월간 일정표가 해병대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포항의 모든 해병부대 사령관의 고별 순시 일정이 한 달 일정이에요. 네. 그런데 사건은 그저께 일어났어요. 네. 그저께? 예. 무슨 저기 일정이 뭐야 취소됐어요? 해병대 장군단 회의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해병대 사령관이 네. 나는 유임됐으므로 에? 아무 저 변화가 없으니 네.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그제? 어머. 그리고 나서 월간 일정표에 한 달간 꽉 채운 그 순시가 전부 사라졌어. 그러면은 그 물망초 작전이란 건 뭐냐? 네. 선거 직후에 네. 나를 잊지 마세요. 나 말 못할 고뇌가 많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야. 나가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야 눌러 있어. 이러면서 이거 유임 막을 시키기로 거야. 한 거네. 이게 최상병 특검을 막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또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더 일어나. 예. 이종섭 대사가 예. 갑자기 공격수로 뛰어드는데 이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공수처에 보낸 10장의 의견서의 절반이 특검 반대요. 예. 아니 특검 반대 얘기를 왜 공수처에 하냐고. 그러니까 예. 황당한 일이잖아요. 뭐 수사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뭐 이래서 그때 사건은 이런 거고 피의자가 하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공수처 수사 독촉한 거 난 그것도 이해가 가. 네. 워낙 지금까지 논쟁이 됐던 거 쓸 수 있는 얘기라고 이해는 간다고. 네. 근데 특검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공수처에 뭐하러 그 얘기를 하는 겨? 그 얘기를 하려고 의견서를 낸 거예요. 특검 반대. 이게 전부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당의 특검 찬성파 의원들이 다 사라진 겨. 네. 그러니까 요게 16일에서 17일 상황이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모르긴 몰라도 16일 담화 이후에 그 전화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당선자한테 가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 그 돌격대 정치를 하기 위한 돌격대 정치. 판정리 이런 게 정부에서 해병대에서 또 뭐 이종섭 대사까지 가세하고 뭐 이러고 정치권이 이제 숙주나물처럼 그냥 소신이 팍 꺾여. 네, 가라앉아. 사라지고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그 상황을 보면 네. 반성은 전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안 바뀌겠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 여당 소위 내부 단속, 네. 단돌이하는 과정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정말로 일일이 전화를 다 직접 걸어서
국정 운영의 기조가 옳다, 방향 옳다. 다만 소통이나 홍보가 잘못된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당선자들이 속으로 그걸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문제고. 예.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그래도 전국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 딱 2개라는 생각은 전 네. 변함이 없어요. 일단 거국 내각의 구성을 제안해서 하는 네. 거하고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네.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봐선 아예 선택지에 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 그걸 안 한 상태로 대통령이 내가 남은 임기가 아직 만 3년도 더 남았어라고 하면서 내부 니네 똘똘 뭉쳐 네. 국힘 의원들 딴소리 절대 하지 마. 네. 그리고 공무원 조직도 그렇죠.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법무비서관 신설. 끌고 수석실. 간다는 게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근데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시그널은 뭐냐면 일단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 개헌은 아니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네. 보내가지고 검찰을 다시 또 장악을 하면서 사정 국면으로 간다. 그래서 남은 임기 3년을 세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다만 협치하는 신용은 해야 되니까 민주당 출신 인사 아무개를 불러다 안 친다. 자기하고 그래서- 친한 사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오판 오판이. 100% 오판이 같은데. 지금 만 2년 동안 계속 오판이었잖아요. 오판. 그러니까요. 오판의 연속이었는데 네. 이복형 금감원장이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요. 금감원장으로서의 일정이 뭐 취소되고 맞아요. 뭐 예. 또 기자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로 봐서 네. 뭐 지금 얘기한 대통령실로 들어간다는 게 상당한 얘기가 오고 갔던 거는 뭐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다고 되겠느냐. 그리고 일단 이 정도 상황 오면 검사들이 아무리 그 친윤 라인으로 깐다고 한들 말을 다 들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글쎄요. 아무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난국을 타개하자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진단이 될 텐데 네. 그 인사도 그래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얼마나 파격적인 카드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검사 출신이고 금융권 출신도 아니고 뭐 아닌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대 이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가서 2년을 있었는데 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내가 믿는 사람이 극히 제한돼 있으므로 요 사람 내에서 내가 인재풀 내에서 쓰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글쎄 뭐 그런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뭐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이복현 원장이 그 이코노믹 리뷰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금감원에 있겠다 없겠다를 말하는 것도 건방진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얘기하기가 이 조심스럽다. 말이 더 이상해. 임용권자의 판단에 달렸다. 이게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네. 뭐 임용권자가 나오고 왜 나와 그러니까 그게. 근데 말도 뭐 건방진 느낌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한 얘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수렴해서 뭐 모두 발언에서 밝힌 대로 민생이 제일 중요한 건데 대통령은 민생보다는 어쨌든 검찰을 동원해서 뭐 드자비를 할 생각이 더 커 보이는 이런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비선 개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천하람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와 많은 상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지원 전 원장은 제2의 최순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정부 골간에 있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개입했다고 한다면 이건 국정농단 아닙니까? 글쎄
글쎄 지금은 일단은 실세들의 헤게모니 경쟁이 본격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공조직이 거덜나고 네. 이제 어떤 누가 영향력이 세냐 네. 또 그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 속도가 빠르냐는 속도 경쟁, 네. 헤게모니 경쟁 이런 게 이제 조선조의 훈구 대신과 외척 간에 500년간 싸웠어. 그런데 항상 그게 헤게모니 전쟁이고 피를 봤단 말이요. 네, 피. 그런데 이런 어떤 세력 경쟁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대통령이 경로를 안 하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누가 일탈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면 당연히 경로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조장하시는 판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위주의 리더십에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 학파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네. 왜 비합리적인 선택을 지도자는 하는가가 연구 주제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상당한 정권의 누수를 감수하고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사례가 제일 흔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왜 군대 하나회 조직을 만들었냐고. 뭔가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미 많은 충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충성 경쟁을 자꾸 유도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권력을 결국은 파탄으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쟁이 벌어지면서 나름대로 윤 정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처방전을 내놓고 자기가 어떤 기술을 자임하는 이런 어떤 충성심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사도 나서고 청공도 나서고 나설 수 있는 사람 다 김한길 의원도 네. 나서고 네. 이런 식으로 홍준표도 시장도 나서고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배는 한 척인데 네. 지금 사공이 갑자기 늘어나 전부 1등 항에 사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예. 그게 사방팔방으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노를 져가지고 앞으로 더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형국으로 가는데 이걸 선장이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했다. 정리하지를 않고 오히려 조장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통령의 자신감 상실도 있지만 그리고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충성 경쟁을 통해서 자기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혼란인데 근데 대통령이 정말 밤에 불쑥 전화하고 그러나요? 전화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요새. 아니 그건 요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의원님한테도 전화 많이 왔었어요. 아니 저는 아닌데 저는 그 대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사실은 녹취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그게 점잖게 전화 통화만 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네. 이게 웬일이지? 네. 뭔 일이지? 하고 이걸 또 녹음 버튼을 눌렀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일단 녹음 버튼 누르고 시작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그게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제일 그 녹취 파일을 많이 갖고 있냐면 네. 유튜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유튜버? 맞아요. 네. 웬만한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은 그 녹취 파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다 기사인데 다 터뜨릴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이 아직 중반도 안 지나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한 게 큰 자랑거리잖아요. 네. 그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라도 녹음을 해놓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술자리나 이런 데서 자랑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웃잘라고 저러는지. 그러니까. 저도 많이 들었어요. 나는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듣긴 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녹취 파일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대통령 녹음 파일도 나왔죠. 나는 그렇죠. 난 사실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한다. 이 당 뽀개러 그거는 왔다. 후보 때 얘기고. 네. 그래서 조금 경우는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든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새로운 활로에 대한 어떤 조급함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저기 뭐랄까 어떤 좀 자기 만족형 지향형의 이런 행동 이게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흔히 갖는 그 증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나타났는데 저는 정말 이게 좀 걱정되는 혼란이에요. 네. 이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잔깨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큰 머리를 써야지 이거를 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기발한 아이디어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네. 거국적으로 올바른 게 무엇인지 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큰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과거에 근데 그런 모습은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항상 옛날에 대통령들 보면은 전직 대통령 청와대 초빙해가지고 항상 행사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 10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2번인가 그래요. 그렇지 저기 뭐냐 또 국가 지도급 인사들 항상 초청하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 참 좋은 현인 그룹이 하나 있어요. 전직 국회의장단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모여서 가끔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통찰력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모임 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근데 요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혜가 필요하면 가용할 수단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워낙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고 그러다 보면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대통령이 이렇게 그 소통을 결심하고 언론을 터주면은 네. 이 저 현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박에 야당 대표를 만나기 어려워도 얼마든지 우회적인 방법이 있고 또 저 국회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어떤 메시지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의지의 부족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한 길도 안 보여요. 그런 것 같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사실 대통령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있는 거냐, 근본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이 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 성찰과 반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했는데요. 긍정이 23, 부정이 68입니다. 23%는 처음 봤어요. 역대 최저 아닌가요? 역대 최저예요. 아니 갤럽이 주로 보수적인 데라고. 예, 그렇기도 여기가 주로 잘 나오는 데인데도 저런 거예요. 아니 네. 그리고 갤럽은 변동폭이 좀 작죠. 작아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조금씩 움직이죠. 네.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네. 번씩 계속 여론의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취임 첫 해에 그 저 뭡니까 만 5세 취약 연령 뭐 인하 문제로 뭐 교육부 총리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났을 때 24%였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23%는 역대급 최저치다.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 이게 지역별 현황도 세부 데이터가 있는가 궁금한데. 네, 그 세부 데이터를 보면 지금 서울이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7, 인천 경기가 20, 73. 광주 전라가 충격적인데요. 광주 전라 잘못하고 있다가 92%예요. 잘하고 있다가 잘하고 몇 있다는 퍼센트예요? 5%. 5%. 네. 아니 대구 경북 좀 보시죠. 대구 경북은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54.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거의 20% 육박할 빠진 거예요. 정도로 네. 높은 상황입니다. 뭐 부산 경남도 TK에서도 비슷하겠죠. 네. 비슷한 수치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부산 경남 마저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28, 잘못하고 있다 더 61. 예.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예. 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을 지지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떨어졌지만 네. 국힘의 정당 지지율은 별 큰 변화가 없을 없어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핵심 지지층마저도 이제는 야 이거 뭐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떤 연정을 통해서 박영선 총리 후보나 뭐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런 얘기가 툭 던져지니까 핵심 지지층마저도 네. 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었나 보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었나 보다라는 네. 의문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뭐 국민의힘에도 안전벨트 꽉 매야 된다 이런 어떤 위험구역 진입, 덴저존으로의 이제 구간 진입이 시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2016년에 우병우 사태가 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갑니다. 그때 이제 그 여름이 지나면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고 네. 이후에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계속 그 K 미르 재단이 쟁점화되다가 네. 이제 겨울에 접어들 무렵에 태블릿 PC가 터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20km 기간의 그 데인저 존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유는 파국적 존이라고. 파국. 이제 저기 디스럽션, 네. 그레이트 디스럽션. 네. 이걸 학계에선 대붕괴 네. 이론이라는 게 있어. 네. 내가 오늘 교수 태좀 내는데 그러는데 그 기간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위기의 고조 단계예요. 그게 데인저 존이라고요. 그래서 위험 구간이라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은 보수층 일각이 무너지는 위험 구역에 진입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총선 저기 그 108석으로 선전했다는 게 자체 평가인 모양인데 네. 그 이후에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을 저기 일단은 여기서는 총선과는 또 다른 네. 압박감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나중에 거국내각 특검 다 내놨습니다. 야당의 탄핵감만 안 시켜주면 이거 다 받겠다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저기 뭐냐 그 어떤 붕괴 조짐이 보이면 그때 가서 거꾸로 대통령실이 특검 받겠다고 사정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저기 위기를 위기로 인식 안 하겠다는 선언 그러면서 그 어떤 위기 관리 감수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파국의 1차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매우 위험한 구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경고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 정권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한 발자씩 놓쳐서 밀려서 하는 제안은 효과가 없어요. 네.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반 발짝 빠르게 던져야 돼. 그래서 거국 내각이든 개헌 이슈든 반 발짝 정도는 빨리 제안을 해야지. 네. 나중에 상황이 밀려서 이러다가 정말 앞에 숫자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네. 이자가 일자 달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아니 근데 사실 수가 지금 있거든요. 23%도 네. 지금 국민 그 4명 중에 1명 빼고 나머지는 다 반대한다는 정도 수준인 아니 것 그런데 같아요. 제가 대구 서문시장 같은데 연초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뭐 상인 대화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은 네. 대구의 지지는 이런 겁니다. 네. 나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한다. 근데 우리가 밀어줘야지 어찌하겠노. 이런 거예요. 지금 서문시장 가면 옛날에 불탄데 아직도 복구 안 돼 있어요. 이러면서 정치를 엄청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불탄 지역에는 대통령이 안 온다고. 저쪽에 보기 좋은 데로만 간단 말이에요. 서문시장에. 네. 그런데도 상인들은 뭐냐 하면은 진짜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마저 그러면 어떻겠냐. 네. 이런 게 지지예요. 지지의 이런 내용이. 게 지지라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 탄핵 국면에서 그때도 서문시장 불탔어요. 그때 화제예요 사실은. 지금 네. 복구가 안 된 거. 그런데 그 저기 뭐냐 거기서 완전히 파국을 보고 갔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구에 가서 감정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불과 뭐 10몇 분이 딱 간 건데 사실은 저기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30몇 프로 지지라는 것도 우리 사회에 대단히 허약한 이제 이게 콘크리트란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그 상황이 이렇게 보면은 그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지금이 더 위험해. 네.
이번 선거는 중간지대, 완충지대가 사라졌고 네. 완전히 응징 아니면은 회생이라는 이 양극의 논리가 더 강화된 여론 지형이라는 겁니다. 네. 무소속 당선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맞아요. 비교섭 단체 당선자는 이준석 대표 한 명이에요. 난 이런 선거 처음 봐.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혁신당도 비교섭단체. 그건 비례입니다. 비례 정당. 지역구로. 예, 아. 그래서 비례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으로 보면은 저기 이게 여론의 쏠림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도 양상이 다르게 훅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정도로 지금은 이 저기 뭐랄까 이 민심이 대거 결집되고 쏠리고 있는 네. 이 위험한 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고 뭔가 달라진 어떤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게 이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정치에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에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지도자라는 게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요. 정당 지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1, 국민의힘 30, 녹색정의당 1, 새로운 미래 0, 개혁신당 3, 자유통일당 1,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0. 그리고 무당층은 18% 정도 되는데요. 같이 보면 그 향후 의정활동 가장 기대되는 당선인이 누구냐 물었을 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12%로 1위를 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8%로 2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5%로 3위. 그다음에 나경원 당선인이 4%로 4위. 그다음에 추미애 당선인이 3%, 그 위에 후순위로 용해인, 안철수, 김재섭, 조정훈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볼까요? 네. 향후 기대되는 정치인의 공통점은 있네요. 어떤 건가요? 다 반윤 내지 비윤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네. 반윤 또는 비윤이네. 네. 친윤은 한 명도 없네요. 진짜. 그러네. 예. 끝까지 다 들어봐도 한 명도 없어요. 조정훈 의원도 비윤이죠. 한동훈 위원장이랑 뭐 친윤은 가까운 아니지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조정훈 의원이 그 예. 대상에 있었나요? 끄트머리에 1%로 올라와 1%. 있습니다.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자꾸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내가 네. 번번이 느끼는데 이 데이터가 외신에는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요? 저기 한국 국민 60몇 프로가 대통령 반대 이렇게 나가지 지지율은 아예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뭐 했다, 20% 됐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외신은 보고 네. 얼마나 반대가 심하냐 이거를 주로 쓴다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보도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아직 20%는 남았어. 아직 30%는 남았어.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쟤들은 원래 반대하는 애들이고 내 거 얼마야. 내 종잣돈 얼마 남았어. 이런 심리로 우리는 여론조사 수치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 23%가 되고 이제 10%까지 내다본다 이렇게 되면은 네. 지지자는 이제 거의 어떤 유의미한 계층이 아니라고 보고 네. 다 외신은 제목이 반대 몇 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23%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네. 이게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면서 10%나 20%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파국적인 상황이 되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거지. 이거는 이미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일인 떨어질 게 때가, 말씀하신 대로 외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시 5분에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G7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결국 그 초청이 무산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7 회의에 초청 받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개발 뭐 이런 등의 의제를 맞추면서 한국은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한때 뭐 우리가 네, G8이다 이런 G8이다 막 이런 얘기가 G8이라 그래. 그건 다 A이라 그랬는데 이건 또 G8이라. 나 욕인 줄 알았어. 이상해. 이건 G8이라고 곧 죽어도 우겨. 누가 여당 그렇게 얘기해요. G7이면 G8으로 얘기하는 게 얘기해야지. 맞겠지. 근데 G8이라고 국민의힘은 곧 죽어도 그랬다니까. 난 그래서 제일 미스테리한 게 그거예요. 왜 G8이라 그러냐고. 욕 같잖아.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언론도 그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외교 무대에서도
상당히 레임덕 얘기도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런 행사에 초청도 못 받고 국제적인 위상도 계속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국민들은 진짜. 아니 저는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그 빠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지난 부산 엑스포 투표 과정 전후로 그렇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도 알아봐야 돼. 국정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정조사 해야죠. 네, 예. 그런 주장이 야당에서 나와야 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습득한 정보에 의하면 네. 그때 뭐 아주 중요한 인사가 네. 그 부산 엑스포 네. 유치와 관련해서 예. 이거 안 될 거 뻔한데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일정과 예산을 계속 쏟아부으니 네. 혹시라도 자기가 나중에 다치게 될까봐 비망록을 자세히 작성해 놓은 인사가 있어요.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여차하면 자기가 나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주장했고 나는 예.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고 뭐 예. 했는데 그거를 예. 혹시라도 자기 위험에 대해서 방어 수단으로 쓰려고 예.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 놓은 비망록이 있다. 있어요. 그러면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이 비망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나요, 그분은? 아니 근데 그 사람의 아이, 지금 위치가 좀 네. 애매하긴 애매해서, 한데 네. 혹시라도 자기가 정말로 뭐 신병 처리가 될 만한 위험이 다가온다면 공개할- 오픈할 거예요. 아. 아니 그러려고 작성해 놓은 거니까. 부산 엑스포 비망록 있다. 네. 근데 오늘 특종입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한 국정조사나 이거를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세게 못한 거예요. 아니 부산도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하고 넘어간 건데 네. 이 엑스포가 왜 아프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진영 외교, 가치 외교를 한다 그러면서 나머지를 외교의 대상에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저기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은 글로벌 호구 국가가 된 저기 이유가 정말. 진짜. 이게 엑스포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때 외교 노선 바꿔라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보수 정권도 다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외쳤다고. 네. 그걸 아예 외교 정책에서 빼버린 첫 번째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 이거예요. 그걸 가치와 이념으로 대체했다고. 그러고 나서 저기 글로벌 중추국가론을 내세웠는데 네. 요즘 국제 정치에서 중요 행위자로 등장한 글로벌 사우스를 네. 완전히 개무시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맹 외교에 올인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자유주의 연대가 네. 결국은 가상 세계가 돼 우리를 가둬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그 29표는 저 엑스포 선거 운동을 하면 할수록 표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 거기에다가 정말. 내가 대사관에 그 공사 뭐 참사 또 문화원장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 엑스포 그거 앞두고 무지막지하게 돈이 내려왔대. 예산이 엄청 지원이 됐다는 그런데 거죠. 그걸 갖고 뭘 하라는 얘기냐면 빨리 어디 좋은 장소 고급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라 한류 박람회 열어라. 예. 이거 엑스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그래도 열어라. 이래가지고 돈이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했대 또 행사를. 행사를 뭐 정부에서 지원금이 오니까 해야 되겠죠. 돈이 오니까 네. 그걸 써야죠. 그걸 써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이런 그게 다 엄청난 피 같은 세금인데. 그렇죠. 정말. 국고가 5700억 원이 홍보비로 쓰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될 때 이 예산의 합리적 근거는 무슨 저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이거 진짜 국정감사 이렇게 해야 되면은 해야 돼요. 되겠네요.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보면은 되는 국민들 세금을. 국정조사까지 원래 했었어야 될 일이에요. 예.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추진 그룹에서도 안 될 거를 알면서. 알았어요. 알았죠. 안 될 거를 알고 정말 핵심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거 안 될 거 뻔한데 아유 뭐 하라니까 하지만 나는 혹시라도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이거 아니 근데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그 이제 이 기조로 3년을 더 가는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바뀔 생각이 없고 당선인들한테 이 국정 기조는 오르니까 열심히 하라라는 동료 전화가 오는 와중인데 아니 내가 네. 우리나라 외교는 여사 외교였는데 여사 외교?
내가 한 가지만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 뭐요? 네덜란드에 우리가 저기 대사가 초치당한 사건 기억나요? 네. 과도한 의전 요구에다가 맞아요.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가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더 세. 더 세? 더 세. 똑같이 국빈 방문한다는데 네. 더 세. 더 세게. 네덜란드는 오히려 약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가 세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의전 항의가. 요구가 항의가 세요? 더 셌어. 그 대사 초치된 나라가 하나 더 있어. 대사 초치된 나라가 하나 G7 더 있고. 중에 하나요. 국빈 방문 G7 중에 하나요? 그랬는데 저기 그 연말에 이건 제가 연초에 들은 제보인데 네. 그 독일 방문 취소한 거 있잖아요. 네. 그때 독일에서 항의도 엄청나게 들어갔어. 독일에서. 이게 언론에 안 나간 건데 뭐냐면은 독일에서 이제 그쪽에서 항의 내용은 우리가 수습하는데 감당이 안 된다. 아니 언론 취재 들어올 거고 왜 그랬냐 그러는데 네. 독일 정부가 답변할 말이 없다. 감당을 못 한다 이거. 그건 당연한 건데 국빈 방문을 4일 전에 취소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나흘 전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왔는데 그 내막이 화려해. 내막이. 내가 다음 시간에. 나 미치겠네. 거의 개봉박두 수준이네 이게. 예고편. 그거 적어놔야 돼요. 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빨리 얘기하라고 난린데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가세요. 빨리 하고 가세요.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한테. 다들 지금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중국인가 막 다 지금 찍고 있어요. 중국은 아니에요? 국빈 방문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저기 뭐 이렇게 너덜너덜한데 빼고 다 찾고 있어. 독일이 맞아 독일이다 막 이러고 있어. 아니 프랑스인가? 공개해줄게. 단지 그 좀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양해만 제보자. 받고. 그리고 내가 다 떠들 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그래서 그거는 의리만 지키고. 그래서 내가 아마 이 정부 백서를 쓰면 외교가 제일 화려해. 외교가. 옛날에 외교는 대통령의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성역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요즘 현대 사회 외교는 다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야 국내에서 새는 바가지. 아니 그릇이 영국 가서도 샜구나, 네덜란드, 독일 가서도 샜구나. 이게 전 세계 지금까지 방방곡곡에 다. 알려진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엑스포 그것도 지금 비망록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한둘이 아니요. 이미 한둘이. 꽤 다 해놨어요. 세종에서 왜 70% 투표율에 싹 다 민주당인지 알 것 같네요. 네. 뭐 세종시에 가서 커피숍 아무데나 앉으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다 소문이 있을 정도인데 진짜 큰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정말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좀 큰 정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네.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참상이 벌어진 데 대한 어떤 친정부 성향의 무속인들의 해석도 있어요, 사실은. 무속이 돼서 실제 행동까지 나왔는데 네, 행동? 이게 이렇게 되면 옛날에 청와대는 말이죠, 광화문에 해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면 남산이 있잖아요. 네. 이게 관악산에서 불어오는 화기를 막아주는 장치로 조선조 때 다 코드화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 앞에 경복궁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유적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 막는 화가 없어졌어요. 코드들이 네. 전부 뒤쪽으로 가버리고 네. 관악산을 마저 보면서 이제 용산이 있게 돼요. 이렇게 된 건데 네. 그 이제 야당이나 정권을 잡아먹으려는 세력들이 쭉 오는데 막아주는 거 장치를 안 하고 옮긴 게 실수라는 거지. 무속에 따르면. 네.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그 막아주는 장치가 하나 생겼어. 뭐가요? 그걸 다음 시간에. 진짜. 이거 내가 그거 얘기를 이게 해줄게. 약간 점점 성격이 좀 점점 이게 아니 근데 여기 화가 날라 국가 돈이 들어갔다니까. 세금이 뭘 또 뭐 조형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종류의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 화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했어. 억대가 들어갔어. 억대가? 그걸 내가 다음 시간.
아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하실 내용이 너무 많네. 의대 정원 확대가 왜 2,000명이냐 뭐 그런 그게 수준의 아니라. 얘기는 아니죠.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완전 썰인데 네. 왜 350에서 뭐 500 사이를 논의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2,000명이냐. 근데 그 천공의 성이 이 씨라는 뭐 썰이 있어요. 그래서 2,000공 오, 붙여갖고 2,000. 아니 그래서 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전혀 근거도 없고 누가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진짜 소리인지 근데 네. 그런 게 막 헷갈리는데 그런 수준보다는 훨씬 정치하고 정교한 말씀을 하실 거죠? 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예. 근데 지금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용산 오방, 원통 오방 뭐 이런 글을 올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니, 오방.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내가 다 설명해드릴게. 알겠습니다. 이분은 방송 예. 보신 분이에요.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커밍 순이다. 예. 엄청 뜸들이네. 다음 시간 언제인가요? 궁금하다. 나 기다려요. 하여간 기다리세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답답한 상태에서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